서브 이슈입니다. 인플레이션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는 결론적으로 보면 달러 강세 때문입니다. 달러 강세는 미국의 소비와 관계가 있습니다. 달러 강세는 수입 물가가 싸 보이도록 만듭니다. 따라서 수입 물가가 싸니 미국의 소비 여력이 꺾이지 않는 것입니다. 소비 여력이 꺾이지 않으니 소비 여력이 꺾일 때까지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달러 강세의 원인은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연준처럼 금리를 이렇게 크게 올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올리면 소비 여력이 없을 뿐더러 경기가 크게 꺾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 일본은 오히려 확정 정책을 쓰고 있고 유럽은 베이비 스텝으로 겨우 금리를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도 이번에 75bp 이번에 연준이 금리를 이렇게 올리면 한국은 2.25% 그리고 연준은 2.5%로 금리 역전이 일어납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한 달러 강세는 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달러 강세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덜 받게 되어 소비 여력이 크게 꺾이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영향으로 연준은 금리를 크게 올려도 연착륙이 가능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금리를 왜 크게 올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고정금리니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고정금리보다는 변동금리입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 미국은 금리를 올려도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른 금리 때문에 부담이 되는 가구는 신규로 주택을 사지 않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합니다. 이유는 대부분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변동금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기존에 받았던 대출의 가구들이 고통이 심해지고 결국 파산에 이릅니다. 결국 금리 상승은 소비 심리를 꺾고 경기가 침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도 미국처럼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간단치 않습니다. 문제는 채권 때문입니다. 채권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나라에게 돈을 빌릴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이죠. 해외에서 채권을 팔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최장 30년물 장기 채권을 팝니다. 거기다 달러 표시 채권이죠. 외국인은 미국의 30년물 장기채를 사도 미국은 망하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30년짜리 미국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은 10년물 국채금리가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나 한국은 30년물 장기채가 없습니다. 길어봐야 10년물입니다. 10년 이상 지속할지 믿음이 안 가기 때문이죠. 따라서 30년짜리 고정금리로 시중에서 주택담보대출을 해줄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1가구 1주택 신혼부부에 한해서 또는 생애 최초 대출에 한해서 30년 고정금리로 대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고정금리도 믿을 곳이 못 되는 게 은행이 어려워지면 변동금리로 바뀌기도 합니다. 완벽한 고정은 아니라는 얘기죠. 따라서 다주택자를 비롯한 대부분의 대출은 변동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은 3년물 국채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되는 것입니다. 금리 오르는데 가계대출 변동금리 비중 82.3% 8년 만에 최대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한국의 가계대출은 82.3%가 변동금리입니다. 따라서 금리를 올리면 가계에 크나큰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영향이죠. 대출 7% 되면 190만 명 빚 못 갚는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자세하게 예가 나와 있는데 영끌한 사람은 지금도 이자가 버겁습니다. 왜냐하면 3억 3천만 원을 받아 강북구 아파트를 샀는데 3.5%입니다. 지금도 원리금 상환이 180만 원입니다. 이자만 96만 2,500원이고 원금은 83만 7,500원입니다. 3년 뒤에 변동금리로 바뀝니다. 문제는 3년 뒤에 지금 이대로 금리가 오르면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따라서 원금은 떨어진 만큼 더 크게 갚아야 하고 이자는 더 높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원리금으로 300만 원을 넘게 갚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한 개 가구의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면서 결국 파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꾸고는 있으나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면 원리금은 더 내야 합니다. 그리고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것은 아주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상황이 아닙니다. 인플레, 금리 인상에 전세계 부동산 붐 막 내렸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캐나다, 뉴질랜드의 집값이 8% 이상 하락했고요. 남아공, 핀란드, 스페인, 브라질 등의 집값 하락은 세계적입니다.
미국은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를 바탕으로 연준이 금리 정책을 마음대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나라는 미국을 따라하다가는 주택담보대출이 무너지면서 소비심리가 꺾이고 결국 내수 경기가 무너지는 것입니다. 1980년대 폴 볼커는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며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가 무너지도록 했습니다. 이번에도 연준의 금리 인상은 라이벌 중국에 영향을 가할 것입니다. 다만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여력이 없는 신흥국이 먼저 무너집니다. 스리랑카 공식 디폴트 돌입 건국 이래 처음이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스리랑카는 디폴트를 선언했고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취약국서부터 무너질 것입니다. 다음 기사로는 강달러 펀치 맞은 신흥국 커지는 연쇄 디폴트 위기, 스리랑카에 이어서 엘살바도르, 가나, 이집트, 튀니지, 파키스탄 등이 디폴트에 동참할 것입니다. 1980년대에도 멕시코가 가장 먼저 디폴트를 했고 이어 남미 전체가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한국은 금리만을 올려서는 도저히 빠져나가는 외국인을 잡을 수 없어서 외환보유고를 헐어 환율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이 1300원대가 마지노선이었다고 생각했지만 1320원대를 얼마 전에 찍으며 고점을 자꾸 높이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는 미국을 제외한 모든 대부분의 나라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처럼 금리를 올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양극화입니다. 유럽은 앞으로 돌아오는 겨울이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천연가스 부족으로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경제 봉쇄로 2분기 0% 성장했고 하와이는 마이너스 13.5% 마이너스 성장했습니다. 중국에 다시 전염력이 강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미국의 소비 여력을 받쳐줍니다.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이유는 고정금리 힘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미국이 금리를 올리다 미국의 경기마저 꺾이는 것이 위험 요소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기가 꺾일 정도면 신흥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는 작살이 나 있을 것입니다. 연착륙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최악의 경우에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매뉴얼로 대응합시다.